댈러스 매버릭스에서 타지 생활을 정리한 뒤 다시 고향팀으로 돌아온 스티브 내쉬. 하지만 이곳 피닉스 선즈는 플레이오프의 영광을 풍족하게 누렸던 과거 시절과는 달리 이젠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이를 바라보고 있던 현지 팬들은 마치 나라 잃은 백성들 마냥 비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싸웠던 그동안의 유능한 장수들은 모두 전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나이 때문에 은퇴를 하였으며 결국 대부분이 버티다 못해 다른 세력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들을 통치했던 군주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새롭게 임명된 덴토니 감독은 자신만의 철학을 통해 피닉스를 강대하게 만들고자 했으나 애석하게도 수중에는 이를 실현시켜줄 인재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타난 게 바로 스티브 내쉬. 비록 몸이 왜소하고 나이도 30살이나 되었지만 공격의 흐름을 읽어내는 두뇌와 넓은 시야, 그리고 적시적기에 동료들을 배치하는 지휘력이 뛰어나다 보니 감독은 그에게 공격 중심으로 짜여진 자신의 전략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통수권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내쉬는 젊은 팀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구심점이 되었고, 그에 대한 효과는 개막전을 30점 차로 압승할 정도로 어마무시했으며 그 뒤에 이어진 3경기도 평균 20점 차로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하위권에서 맴돌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처음 예상과는 반대로 피닉스는 계속해서 연승 행진을 이어나갔고, 그 중심에서는 속공 농구를 필두로 내세운 스피디한 공격 전술이 엄청난 위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런앤건이라는 전략 아래 그들은 상대방이 수비 진영을 갖추는 속도보다 더 빨리 달려나가 롱패스를 받음과 동시에 득점을 꽂아 넣었으며, 이러한 역습 과정은 거의 다 7초 안에 끝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피닉스의 경기 운영 방식은 빠른 움직임과 과감한 슈팅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키와 피지컬보다는 기동성과 다재다능함을 더 중요시하기에 비교적 수비가 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로 실점을 하더라도 피닉스는 그보다 더 많은 득점으로 되갚아줬으며 이것이 가능했던 건 당연히 스티브 내쉬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 댈러스를 최고의 공격팀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갖고 있었고, 이는 피닉스의 달리는 농구를 주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댈러스 때와는 다르게 완전히 실권을 잡게 되더니 포인트 가드로서의 패스 능력이 전보다 훨씬 더 빛을 발하였습니다. 시즌 초반에 그는 11연승을 달성해낸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어시스트 개수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10개 이상이었으며, 이는 NBA 역사에서 처음 나타난 대기록이었습니다. 게다가 패스뿐만 아니라 드리블 실력도 꽤나 일품이었는데요. 그는 어느 방향으로든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양손잡이였고, 비록 스피드가 압도적으로 빠른 편은 아니었으나 좁은 빈틈을 유연하게 빠져나가는 민첩성만큼은 NBA에서 최고라고 불려도 무방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그의 침착성인데, 내쉬는 복잡한 골밑 아래에서도 계속 드리블을 유지하며 동료들의 오픈 찬스를 체크하였고, 만약 패스 길이 막혔을 때에는 언제나 바운드 패스로 상대 가랑이 사이를 공략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적팀의 수비가 견고하다 하더라도 그는 동료들에게 스크린 몸빵을 요청해서 그 벽을 허물어뜨렸으며, 그들 중에서 가장 궁합이 잘 맞았던 아마리 스타더마이어와의 스크린 플레이는 피닉스의 공격 전략 중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또한 굳이 패스가 아니더라도 그는 자력으로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슈터였고, 이에 대한 범위가 골밑부터 3점까지 광범위함과 동시에 어느 방향에서든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다 보니 상대 수비수들은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공격의 시작과 끝은 모두가 내쉬의 손끝에서부터 파생되었는데요. 마치 삼국지의 총나라 장수들이 제갈공명에 의해 전투력이 강해진 것 마냥 피닉스도 내쉬의 지휘 아래 선수들의 능력이 폭증하면서 한순간에 강팀의 반열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만 해도 밑바닥이었던 피닉스의 성적은 놀랍게도 전체 30개 팀들 중에서 1등이 되었고, 평균 팀 득점 또한 한 경기당 110점 이상으로 전체에서 1등이었으며, 그 와중에 어시스트 왕을 달성한 스티브 내쉬는 자신이 이루어낸 이 모든 업적을 인정받아 리그 최고의 선수를 상징하는 MVP를 차지해냈습니다. 전세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낸 스티브 내쉬. 이제 남은 대업이 우승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그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관문을 4대 0으로 통과하면서 리그 정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난 2라운드의 상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몸담았던 댈러스 매버릭스였는데요. 하지만 과거 추억과는 상관없이 내쉬는 1차전이 시작되자마자 숨도 못 쉴 정도로 공격을 마구 퍼부었고 4차전에서는 혼자 48득점을 올렸으며 그 다음 5차전은 34득점, 그리고 6차전에서는 무려 39득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본진이 초토화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댈러스 구단주는 왜 우리 팀에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잘하지 못했냐며 내쉬를 원망했고 끝내 승부는 4대2 스코어로 피닉스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공격력을 내뿜으며 승승장구한 내쉬는 다음 3라운드에서 만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도 연행건을 내세우며 빠른 템포로 몰아붙였는데요. 사실 샌안토니오는 수비가 훌륭한 팀이었으나 피닉스의 맹공격을 버티고 버티다 못해 결국 자기들도 똑같이 런앤건으로 맞볼을 시게 질러버렸습니다. 이에 놀라버린 피닉스는 순식간에 3연패를 당해버렸고 서로 공격 방식이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수비와 체력 때문이었는데 수비력 같은 경우 피닉스는 전체 30개 팀들 중에서 꼴찌인 반면에 샌안토니오는 1등이었으며 벤치 자원도 그들이 더 탄탄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피닉스의 공격은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돌파구를 찾지 못한 내쉬는 끝내 4대1로 탈락을 당하면서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 직전 애석하게도 주축 멤버들이 부상과 이적으로 대거 이탈하면서 한순간에 팀의 전력이 추락해버렸고 이에 팬들은 다시 또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승은커녕 플레이오프도 못 나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뿐이었던 05-06 시즌. 하지만 사그라들어 없어질 줄 알았던 피닉스의 불꽃은 스티브 내쉬의 손에서 한 번 더 맹렬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선수진의 보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지만 그래도 피닉스의 공격은 변함없이 빠르고 매섭게 전개되었습니다. 팀원들은 내쉬의 지휘를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내쉬는 팀의 승리를 위해 전보다 더 많은 활동량으로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동료가 슛하기 편하도록 타이밍을 맞춰 패스해 주었으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수비를 비집고 들어가 다른 사람의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한두 사람을 빼놓고는 모두가 평범하거나 그 이하인 수준이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쉬는 포기하지 않은 채 계속 팀원들을 도왔고 리더로서 그들을 격려하며 잘했든 못했든 누구 하나 차별 없이 하이파이브를 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내쉬의 헌신은 곧바로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의 주도 아래 피닉스 선수들은 득점 부문에서 무려 7명이나 커리어 하이 기록을 이루어냈고 동시에 11연승을 달성해낼 정도로 작년과 똑같은 위상을 보였으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체 30개 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 팀 득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시킨 야투 중 64%가 어시스트로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피닉스의 농구는 완벽한 팀플레이의 표본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동료들의 능력을 200% 이상 끌어올렸던 스티브 내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어시스트 왕을 해냄과 동시에 자유투 성공률도 1등을 달성하였고 득점을 포함한 다른 개인 기록들마저 모두 전부 다 상승하였습니다. 비록 팀 성적은 한 단계 떨어져 서부 2등이었지만 이 또한 매우 대단한 성과였는데요. 내쉬는 그렇게 또 한 번 전세계 팬들을 놀라게 했고 그에 따라 이번에도 리그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아 MVP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는 저번과 똑같이 3라운드에서 탈락을 당했지만 이미 2번이나 기적을 보여줬기에 내쉬는 이걸로 다음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선수단의 전력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번 06-07 시즌에도 그들은 가장 강력한 공격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그 위세에 걸맞게 내쉬는 평균 어시스트로 3연속째 리그 정상을 찍었으며 커리어에서 가장 높은 53%의 슈팅 성공률을 기록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비록 MVP는 투표에서 2순위로 밀려났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승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끄는 LA 레이커스와의 1라운드 대결에서는 내쉬가 매경기 어시스트를 10개 이상 하면서 그들의 수비를 완벽히 공략하였고, 네 번째 경기에서는 무려 23개의 어시스트로 커리어 하이 기록을 갱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1라운드를 제압하고 나서는 이 기세 그대로 2라운드에 뛰어들었는데 상대는 다름 아닌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으며 이번만큼은 정말 그들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팀의 1차전 대결은 그 누구도 리드를 잡지 못한 채 치열한 접전만 이어졌고, 이러한 양상은 경기 종료 3분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피닉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는데요. 상대 선수의 머리에 부딪힌 내쉬의 코가 그만 찢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상처는 피가 쉴 새 없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고, 여기서 더 뛰는 건 누가 봐도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1점을 앞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내쉬는 밴드로 상처를 틀어막은 채 다시 코트로 나왔으며 그 상태에서 3점과 2점을 연달아 꽂아넣는 부상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나 그 활약은 과다출혈의 위험 때문에 끝까지 이어지질 못했고, 이에 결국 5점 차로 아깝게 지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내쉬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뒤집어내고자 계속해서 부상당한 상태로 경기를 뛰었으며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평소처럼 제 실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아무리 추가 부상을 당할 뻔한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오로지 팀의 승리만을 위해 평정심을 유지하며 계속 경기를 뛰었고, 그러한 프로 정신 끝에 기어코 4차전을 승리하여 시리즈 점수를 2대2 동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팀원 2명이 출장 정지를 받은 탓에 5차전을 빼앗겼고, 그 다음 경기에서마저도 패배하면서 결국 탈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운은 1년 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도 발생하였는데, 이때도 또 샌안토니오와 붙었으며 당시 독감에 걸려있었던 내쉬는 이를 버티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그들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0 플레이오프에서도 2라운드 때 샌안토니오와 마주하게 되었고, 이때만큼은 처음에 3연승을 달성하며 쾌주의 스타트를 보였지만 그 다음 4차전에서 갑자기 눈주변을 부상당하는 바람에 이전과 똑같이 불안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그래도 내쉬는 리더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경기를 뛰었는데요. 다친 부위에 생긴 멍이 점점 부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스쳐도 고통이 배로 느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마지막 1승을 거두고자 했던 그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몸을 들이밀었으며 한쪽 눈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관없이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의 부상 투혼은 끝내 드디어 샌안토니오와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그로써 이제는 정말 꿈에 그리던 결승전을 밟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허나 그 다음 3라운드에 도착하자마자 LA 레이커스에게 2연패를 당했고, 심지어 3차전에서는 코가 충격으로 삐뚤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닉스 팬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내쉬는 3차전을 승리로 마무리 지은 뒤 코를 교정하고 다음 경기에도 출전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날 승리를 거둬 2대2 동점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5차전에서 버저비터로 패배하는 바람에 또다시 뒤처지게 되었으며, 이 벌어진 격차는 다시 좁히지 못한 채 피닉스의 탈락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부상을 딛고 우승에 도전했지만 그 노력들은 전부 결승 무대를 밟기도 전에 잿가루가 되어버렸고,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기에 더 많이 서러울 수밖에 없었던 내쉬는 결국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15년차 10-11 시즌이 시작되었고 과거 피닉스의 영광을 함께 이루었던 원년 멤버들은 이 시점부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내쉬는 여전히 어시스트 왕을 달성할 정도로 좋은 기량을 보였지만 그와 반대로 팀의 성적은 플레이오프 순위권 아래로 가라앉았으며 1년 뒤에도 역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에 결국 그는 LA 레이커스로 떠났는데요. 당시 레이커스는 내쉬를 비롯한 거물급 선수들을 들여오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팀워크가 너무나도 엉망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스크린 몸빵을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고 더군다나 피닉스 때와는 달리 이곳은 내쉬가 리더가 아니었기에 그는 공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질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나이가 38살에 접어드는지라 운동 능력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리 쪽 골절과 햄스트링 부상까지 겹쳤기에 이젠 더 이상은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거기다 플레이오프마저 일찍이 1라운드 탈락으로 끝이 나버렸으며 그 다음 시즌에도 내쉬는 다리와 허리 쪽의 부상 때문에 이젠 선수 생명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는 평생의 염원이었던 우승의 대업을 이루지 못한 채 19년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2015년 3월 21일날 은퇴를 하였는데요. 그래도 내쉬는 41년 동안 걸어왔던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했고 어릴 적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 가족과 농구를 가르쳐 주었던 감독과 선배 그리고 같이 뛰었던 지난날의 동료들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모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은퇴 발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비록 말년이 초라해 보였을지라도 과거 피닉스를 전성기로 이끌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팬들에게는 여전히 내쉬가 마음속에 넘버원으로 남아있었는데 그는 5번의 어시스트 왕과 함께 2연속 MVP의 업적을 가진 레전드이며 최고의 슈터로 인정받을 수 있는 180 클럽에도 무려 4번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내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선수이자 피닉스 선즈의 영웅이었고 이를 잊지 않았던 구단은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고자 내쉬의 등번호 13번을 영구 결번화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NBA 사무국으로부터도 명예의 전당에 추대되었는데요. 게다가 16-17 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코치로 일할 때에는 이전에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우승 반지까지 받게 되면서 그나마 이거로라도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쉬는 NBA에서 존경받을 만한 모든 명예를 얻었고 선수 시절에 보여준 이타적인 플레이와 친절한 리더십 그리고 늦은 나이까지 멈추지 않았던 노력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으며 그의 손에서 시작된 피닉스의 화끈한 공격 농구는 아직까지도 리그 역사에서 가장 재밌었던 볼거리로 추억되고 있습니다.